6장 행복을 끌어당길 인간 자석이 되라. 3. 그 누구도 행복을 빼앗길 이유는 없다. 우리 모두의 감정은 소중한 것이며 존중받아야 한다. 감정은 마음의 기본권이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표다. 이는 누구도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라고 해서 절대로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라고 임상심리학자 노주서는 말한다. 가까울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하고 존중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어렵다. 친한 친구나 식구들은 자칫하면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단정해버리고 맘대로 억압하거나 소홀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를 죄의식 없이 행한다. 명확한 정서적 감정학대다. 결혼생활 중 가장 힘든 점이 내가 목소리를 잃고 내 생각과 의견을 갈등이 두려워 회피했던 점이다. 문제는 나의 감정들이 존중받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다는 것이다. 당당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나니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못 견디게 슬펐다. 이는 물론 나의 성장 배경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감정을 적절히 존중받지 못한 상처가 많은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나의 심리치료사가 말했었다. 일찍이 감지는 했었고 치유를 해야 했지만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는 패턴이 지속되고 내재화됨으로써 내적인 마음의 고통이 이기지 못해 신체적 증상으로까지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주는 폭력과 감정적 손상을 주는 행위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다. 멈추어야 함에도 그 감정의 중요성과 감정을 존중해야 하는 필요에 대한 인식이나 실제적인 노력은 부족했다. 나의 성장 과정을 짚어보면 엄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돈벌이 이외의 8식구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중하 정도의 사회경제 수준의 가정이었다. 6남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존중이라는 단어는 커서 알았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집의 타인들에게 예의를 다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곳에 내가 존중받을 권리는 없었고 해야 하는 의무만 알았다. 그 시절에 내가 아는 한 주변의 많은 집의 사정이 비슷했다. 나 어릴 적에 언니, 오빠, 나, 동생이 나란히 누워서 서로 머리를 쓰다듬던 생각이 나. 어머, 진짜로? 응, 아버지가 참 자상하셨거든. 부모님이 싸우는 걸 못 봤어. 딴 나라 외국 사람들이 왕자나 공주들을 다루는 듯한 일이 나와 같은 동시대에 그것도 시골 철원 친구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말이다. 믿기지 않는 이 낯선 풍경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아무리 우리 엄마 아버지의 형상으로 그리려 해도 오버랩이 잘 안 되었다.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너무도 부러웠다.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보고 싶은 적이 없던 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와 풀지 못한 한이 아직도 남아서 그랬으리라. 마음이 스산했다. 친구야 아름다운 동화 같은 얘기에 맞장구 치며 대응할 만큼 기억나는 얘기가 없었다. 그 부끄럽고 미치도록 부러웠던 감정은 원망으로 바뀌었다. 노모를 간호하러 와서 탓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날 엄마 보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엄마도 나와 같은 희생자일 텐데도 나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부모님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움이 짧았고 욕심은 있으나 어떻게 적용하여 삶의 지혜를 얻을지를 노력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성찰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자식들은 끔찍하게 소중했지만 어떻게 각각의 개체로 존중할지를 모르셨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밋밋한 가정 환경과 치열했던 학창 시절에 극진하게 존중받은 경험이 없다고 해도 나에게서 행복을 가져갈 수 없다. 나의 불행을 내 세대에서 끝내고 싶었다. 그러려면 나의 뇌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 뇌 가속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경과학자들은 성인의 두뇌도 변한다고 말한다. 대학 때부터 속박과 희생으로부터의 탈출은 탈선으로 치닫지 않도록 잘 통제했다. 나를 찾기에 힘을 다했고 내가 기억하는 나쁜 것들은 몽땅 다 반면교사로 삼으려 애를 썼다. 아이들의 양육에서 대부분은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몸과 정신이 올바르고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고정관념이나 통념 속에 아이를 틀에 넣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 아이의 내면이 크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을 이유가 없다. 큰딸 아이가 1살 반이 되었을 때다. 알고 있는 육아 지식으로 대소변을 가릴 나이였다. 아기 변기에 몇 번 데리고 갔다가 어느 날 실수했던 아기에게 맴매 하며 엉덩이를 때렸다. 그러자 아기는 몸을 웅크리고 머리는 푹 수그리며 눈은 나를 살피려 흘기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 순간 어디선가 보았던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무런 이론과 지혜로운 전략 없이 그냥 결과에 대한 응징을 한 것이었다. 더 놀란 것은 그 누구도 나에게 가르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에 따른 대응 방식을 무의식에 배웠다는 것이다. 아이를 부둥켜 안아주고 혹시라도 기억할까봐 빛의 속도로 아이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나의 지각과 이성으로 잘못이라 생각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다. 먼저 아이에게 충분한 사전 준비와 반응을 지켜보며 함께 할 수 있는 연상 효과 방법들을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리석은 엄마 노릇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두려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감지했다. 큰딸의 그때 모습과 눈빛은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큰딸이 자라 그녀의 3살이 다 된 아들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다. 화장실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 나는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스토리를 아는 딸에게 아마 유전일지 모르니 진득하게 기다리자고 농담으로 얘기한다. 사람들은 심지어 가까운 사람마저도 헤어진 현상, 결과만 보고 안타까워한다. 별거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난 내가 황혼 이혼을 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내 유튜브 채널에 업로딩을 했다. 이혼했다고 숨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혼한 이유가 나의 표현을 못하고 살았던 것인데 지금부터라도 예전의 나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싶었다. 더 비참하지 않기 위해 떳떳하기로 했다. 이혼이든 황혼이혼이든 솔직함이 가장 나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이것이 세상에 공표할 일이냐고 혀를 끌끌 찼다. 나는 창피하지 않은데 엄마며 주위 사람들이 더 창피해하는 것 같았다. 이혼에 대한 편견과 곱지 않은 시선들을 느낀다.
걱정을 위장한 비판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의외로 이혼한 사람에게 존중하는 관대함이 덜하다.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배려라기보다 무관심이거나 예민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 때문일 것이다. 이혼은 자랑도 아니지만 숨길 만한 잘못도 아니다. 그냥 나의 이력이 된 것뿐이다. 미세스에서 미스가 아닌 무스라는 다른 류로 선택할 수 있다. 무스는 미세스나 미스로 불리는 것이 싫은 사람이 선택하는 다른 부류인 것이다. 그렇다고 중성, 성전환한 사람의 구분도 없다. 한국에서 말하는 다시 싱글, 돌아온 싱글은 없다. 내 안에 잠잠하게 침잠해 있는 욕구와 한, 원망들을 묻어두고 앞으로 30년을 누구의 꼭두각시로 살 자신이 없었다. 더구나 이런 한을 품고 사는 것조차 모르게 하는 것은 남편을 속이는 꼴이 된다. 그도 오위장 결혼 생활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빛 좋은 개살구, 쇼윈도우 부부로 살 용기가 없다. 그 누구도 나의 행복을 지켜주지 않으며 내가 지켜야 함을 깨달은 것이다. 남편이라고 나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또한 앞으로 남은 남편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은 떠나는 것이다.